검증을 해 나가는 이제 과정이었어요. 제가 자료를 쭉 보다가, 첫 번째로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본 적이 있는, 말모이라는 영화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한국어가, 처음으로 정리되기 시작을 한 것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글이 만들어진 것은 1443년이지만, 세종 시절에는, 세종대왕께서는, 만들자마자 발표하신 것도 아니고요. 동국정운이라는 책을 만드는데, 동국정운이라는 한자의 발음을 표시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왜 그런 일이 필요했느냐면요. 세종대왕 시절만 하더라도 아직 조선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진 초기였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소통을 하고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단일한 언어가 필요했는데, 단일한 언어가 사실은 한문이었고, 한문을 나름대로 다르게 발음을 하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는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발음을 통일하는 겁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표준말을 만들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자말을다 보니까 한자의 그 단일한 언어, 그러니까 발음 체계를 만들고 싶어 했고, 처음 사용된 것은 발음 기호입니다. 그 동국정운이라는 책이 다 만들어진 뒤에 한글이 반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례본이라는 거,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다, 훈민정음이 어떻게 이런 내용이 있긴 하지만 그게 많이 인쇄되어서 배포되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도 왜 한두 권 남아있는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 이유가 뭐겠어요? 남아있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굉장히 많이 찍지도 않았고요. 조선 초기에는 인쇄물이 많이 찍힌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종이나 인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비싸게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많이 찍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몇 사람들이 돌려봤던 게 전부 다예요. 제가 말모이 이야기는 왜 하느냐. 말모이는 주시경 선생의 제자들이 조선어학회를 만들고 조선어학회를 만든 뒤에 한국어를 정리하기 위해서 조선말 큰사전을 만들 준비를 합니다. 말모이가 조선어학회 사건에 대한 것이 배경으로 된 이야기입니다. 말모이 영화 자체는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고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극화시켰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그 당시의 말하자면 한국어를 정리하는 과정에 대한 에피소드들이 잘 보여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투리를 수집하는 과정들도 있습니다. 사투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표준말로 정해진 것이 사투리 무엇인지 알아야 사람들이 내가 쓰는 말의 표준말이 뭔지 알 거 아닙니까? 그게 처음으로 준비되기 시작한 게 1942년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죠? 한국어 정리가, 한글로 만들어진 한국어 정리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42년에 시작을 했지만, 그 당시 조선어학회가 생기긴 했지만,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고, 검거되고, 징역을 살게 되고, 그 중에서는 죽은 사람들도 생겨요. 그러다가 일제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고, 언제 첫 번째 책이 나오느냐 하면 1947년에 제1권이 나옵니다. 제목도 조선말 큰사전입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6권이, 마지막 책인 6권까지 나오는 때가 1957년입니다. 10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한국어가 한글로 정리된 게 10년이 걸렸고요. 1957년에 처음으로 한국어 사전이 나온 겁니다. 한국어가 처음으로 정리된 거예요. 거기에 등재된 낱말수는 16만 개를 조금 넘습니다. 굉장한 거죠.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16만 개씩이나 거기 들어갔다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낱말이 몇 개나 될까요? 많아야 뭐 글쟁이라고 보통 이야기할 때 프로 작가들이라고 해도 뭐 10,000개, 20,000개 정도일 겁니다. 뭐 일상생활에서는 2, 3천 개면 충분하고요. 16만 개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서 제가 뭐 이야기는 길게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사전은 원래 쓰이는 말을 다 모으는 게 아니고요. 박물관 같은 것입니다. 그동안 사용되었던 언어의 어떤 언어 은행 같은 곳이에요. 필요한 것들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다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는 한자말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어가 처음으로 정리된 것이 1957년인데, 과연 우리에게 한국 고유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1957년에 처음으로 정리가 되었으면 과연 그 이전의 것들은 얼마나 많이 거기에 담겨 있을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전에는 뭘로 기록을 했어요? 한글로 기록했어요? 아니잖아요. 20세기 초반까지 모든 기록은 한문이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사본 자기 개발서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편지 쓰기 책 같은 겁니다. 실용문 쓰기 책이에요. 실용문 쓰기 책에 다 뭐가 있었겠어요? 한글로 쓰기가 아니에요. 한문으로 어떻게 쓰면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 20세기 초반까지도 그랬어요. 기록 자체가 기본적으로 한문을 중심으로 했던 겁니다. 그뿐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지만 신라시대 뭐 이전에만 하더라도 모든 기록은 뭘로 했습니까? 한문으로 했습니다. 한문이 우리 글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다가 아주 놀라운 자료를 하나를 확인을 했어요. 만난 겁니다. 그게 뭐냐면 1877년에 쓰여진, 말하자면 외국인 선교사가,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의 외국인 선교사가 외국인들을 위해서 한국어 교본을 만든 게 있어요. 그게 한국어 초보라는, 한국어로는 뭐 그런데요. 영어식으로 코리안 프라임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왜 영어를 말씀드리느냐면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찾아보라고, 기회가 나면 그 책이 남아 있어요. 그 책을 여러분 지금 한국 인터넷 서점에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팔아요. 한번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책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참 아이러니해서 쓴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첫째는 그 책을 펼쳐보는데 한국어는 못 읽겠어요. 한국어로 쓰여진 것은 다 모르겠어요. 뭐 전혀 모르지는 않죠. 그래도 한국어니까. 한글도 옛날 한글이 되어서 잘 읽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 한국어 밑에 한글로 쓰여진 글 밑에 영어로 설명 쓰여진 게 있었어요. 영어를 보니까 한국어가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뭔 옛날 일 같습니까? 뭔 옛날 일 같지 않지 않나요? 재미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더 재미있는 것은 한국어로 쓰여진 고유어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잘 모르는 말이 너무 많아요. 다는 아니지만.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현대 한국어에,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어에 고유어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죠. 이런 말이 있어요. 쇼젓이 잘래 걷는, 못 잘래 걷는. 잘래가 쓴매, 다 마셨음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쇼젓이 우유말인가? 짐작은 할 수는 있죠. 그 다음에 잘래 걷는, 잘래 걷는 아예 짐작이 안 됩니다. 충분합니까? 라는 뜻입니다. 충분한가? 라는 뜻이에요. 충분합니까? 못 잘래 걷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잘래 갔음매, 충분했어요. 다 마셨음매, 다 마셨습니다. 다 마셨음매, 쇼젓까지는 좀 알겠는데, 잘래 걷는, 못 잘래 걷는, 잘래 갔음매, 뭐든지 알 길이 없잖아요. 우리 고유어에, 말하자면 현대 우리 한국어에
고유어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심지어는요, 조사까지도, 한국어의 특징이라고 하는 조사까지도 그 책을 보면 지금 사용하는 것과 달라요. 오늘은 어디로 조차 떠났음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어디로 조차, 이게 왜 조차라고 썼을까?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디에서 떠났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요즘 조차를 어떻게 씁니까? 이것조차 모릅니까? 이렇게 말해도 조차가 강조하는 의미로 그냥 쓰이지 어디에서라는 뜻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어디로부터 이렇게 쓰이지 않아요. 조사조차 우리 고유한 방식으로 뭐 그게 고유어라고 하면은요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특징인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그 책을 보고 나서 더 뭐랄까 놀랍기도 했지만 왜 고유어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는 것일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서 물론 이제 그 언어학 공부를 조금 더 깊이 했죠. 하면서 내린 결론은, 물론 제가 내린 결론이라기보다는 언어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게 된 것이, 언어는 지금 현재의 언어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우리의 삶을 묘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현대의 언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대 우리의 삶에 고유한 것이 많이 남아있나요? 별로 없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 의식주에는 고유한 것이 남아있나요?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고유어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사실은 이상한 거죠. 고유어가 있으면 이상한 거죠. 사고방식조차도 우리가 조선시대 사고방식이 남아있나요? 별로 안 남아있어요. 그러면 고유어가 많지 않다는 게 오히려 정상이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가끔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유어로 번역을 하면 되지 않느냐. 번역을 했다고 치면 그럼 그게 현대어지 어떻게 그게 고유어입니까? 고유어는 우리 조상들이 영혼, 정신이 살아있는 거라면서요. 근데 현대 우리 삶이 조상들은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조상들이 을이 담긴 언어가 가능합니까? 또 지금 만들면 현대어지 그게 어떻게 고유어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고유한 삶이, 고유어가 필요한 고유한 삶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이해가 되는 이야기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유어만으로 글을 쓴다면 지금 문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사고방식, 어떤 감정 이런 것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제가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어를 기록한 것이 아주 오래된, 그러니까 194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어가 정리된 적이 없고 모든 기록은 한문으로 되었다는 걸 생각을 하면 한국어에 얼마나 많은 한문, 한자 말이 들어가 있을지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갈까요?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이 말에 한자 말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도대체 고추가 맵지 않아요. 정말인가요? 물론이죠. 진짜로 배추 맛이 이상해요. 김치가 그렇단 말이죠. 수저를 가져다 드릴까요? 젓가락이 여기 있어요. 먹어보니 괜찮은데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무척 맛있어요. 좋은 양념도 적당하게 들어가서 훌륭합니다. 제 입맛으로는 생강을 좀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방귀 뀌었어요? 예, 미안합니다. 여러분 비디오를 잠깐 정지해 놓고 여기에 한자 말이 얼마나 많은지, 굉장히 일상적인 말이죠. 굉장히 일상적인 이 짧은 말에 한자 말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세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다 찾아내지를 못해요. 어떤 분은 아주 적게밖에 못 찾습니다. 왜? 그냥 한자 말이라는 생각 자체를 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현재 우리 매우 일상적인 말이거든요. 근데 이 짧은 말 속에 한자 말이 20개나 있습니다. 도대체도 한자 말이고요.
고추도 한자 말이고요. 정말 할 때 정자도 한자 말이고요. 진짜로 할 때 진도 한자 말이고요. 배추도 백채라는 한자 말에서 온 거고요. 이상, 김치도 침체라는 한자 말에서 온 말입니다. 수저 한자 말입니다. 젓가락 저 한자 말이에요. 괜찮다, 솔직하다, 무척, 양념, 적당, 훌륭, 생강, 지금도 한자 말이고요. 방기도 한자 말이고 미안도 한자 말입니다. 놀랍잖아요. 미안해요. 방기도 미안할 정도로 한자 말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일상적인 말이 더 한자 말인데 가능하면 한자 말을 쓰지 말고 하자? 저는 방기의 고유어가 뭔지 지금 잘 모르겠네요. 이거 아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뿡입니까? 뿡? 이게 한자 말을 가능하면 안 써야 된다? 불가능. 여러분 지금 이 일상적인 말 속에 한자 말이 이렇게 많다는 거 아시고 나면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한자 말이 그럼 그렇다 치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화는 어떻게 교역되고 흐른다고요? 문화는 문화 강국에서 문화 약국으로 많이 스며듭니다. 그러면 동양의 한자 문화권은 어떻게 흘러갔어요? 중국에서 한국을 거쳐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서양의 유럽의 문물을 조금 더 빨리 받아들이고 번역을 한 다음에 세계 강국이 된 다음에 동양 말하자면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동양을 지배하는 때가 있었죠. 그게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뭐가 드러나요? 일본에서 만들어진 일본 한자 말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 일본에서 번역된 유럽의 개념들이 한국에만 쓰인 거 아니에요. 왜요? 중국도 정복을 하고 거의 동남아시아 거의 다 일본의 그 강점기에 들어갔었잖아요. 거의 다 씁니다. 실제로 중국의 지식인들도 일본에서 먼저 번역한 거 우리가 실용적으로 가져다 쓰자 그런 운동도 있었어요. 굳이 안 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잘 번역을 했는데 강점기 한국을 어떻게 점령하려고 번역한 게 아니라 문화의 교역이라는 관점에서 번역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은지 한번 이것도 확인해 볼까요? 제가 또 다시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여기에도 얼마나 일본 한자 말이 많은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식사하셨습니까? 순번이 밀려서 아직 식권부터 구입하셔야지요. 월요일에는 무료 급식입니다. 매우 인간적이군요. 그런데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 걸까요? 모금하거나 기증받겠지요. 글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건강은 어떠신지요? 아무래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기는 장소가 좀 협소하군요. 영화는 좋아하시는지요? 영화표가 있는데 드릴까요? 스릴러물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답으로 저는 연극표를 드릴게요. 오랜만에 문화생활을 하겠군요. 여기에 여러분 여기도 잠깐 세워보십시오. 이 짧은 아주 일상적인 언어에 일상적인 말에 17개나 있습니다. 여러분 세어본 것과 비슷한가요? 제가 이거 세어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처음에 선생님 식사하셨습니까? 선생님도 일본말이 센세이라는 일본말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양은 한자 문화권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문화가 한국을 거쳐서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에서 사용되는 많은 한자 말과 한자 단어들의 일부는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다인지도 몰라요. 한자 말인 경우는. 한국에서 건너간 걸 겁니다. 하나하나 추적을 안 해서 그럴 따름이죠.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 같은 낱말은요, 그냥 다 같이 쓰는 말이에요. 일본 말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문화가 다를 따름이에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식사? 일본에서 번역된 한자 말입니다. 순번, 식권, 월요일? 월요일은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럽에서 들어온 문화잖아요. 근데 월요일이라고 번역한 거 일본에서 한자 말이라고 안 쓸 겁니까? 동양에는 없던 개념이에요. 일본은
동양의 중국, 한국, 일본 세 국가 중에서 일본이 유럽의 문화를 가장 빠르게 받아들여서 세계 최고의 강국이 한때 되었던 국가입니다. 그 과정에서 거의 100년 정도 동안에 유럽의 문화를 한자말로 번역한다고 굉장히 많은 세월의 그 노력을, 논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없던 걸 번역해 놓은 거예요. 한자말로. 한국 사람들도 많이 쓰던 한자말로. 그게 월요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지불, 모금, 기정, 이유, 건강, 자유 같은 낱말은 아예 없던 거예요. 평등 같은 말은 없던 걸 번역한다고 굉장히 논쟁을 합니다. 10년, 20년 걸려서 번역한 거예요. 그 번역의 역사가 유럽의 개념을 동양이 번역해 나가는 역사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평등 같은 경우도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번역을 하려면 그 말뜻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평등이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동양에는. 그래서 평등이라는 낱말을 번역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낱말로 막 쓰이다가 결국 마지막에 이제 평등이라는 낱말로 정착이 되는 과정이 있었죠. 이런 거 쓰지 말자고요? 안 쓰고 어떡할 겁니까? 지금 만들어서 배포하면 됩니까? 언어는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소설, 그 1984년 같은 소설, 조지 오웰이 쓴 1984년, 이런 작품 보면은 언어를 통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현대 언어학자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언어는 통제하거나 만들어서 유표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안 쓴다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거 안 쓰고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방법이 없어요. 써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께 이제 제가 조금 더 다른 이야기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한자말 중요한 단어는 없을까?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많은 단어가 아마 건너갔을 텐데 그게 충분히 검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 일부는 일본에 사용되는 한자말은 거의 다 한국에서 건너간 것이라고 아예 주장하는 분도 없지 않아요. 저는 그것이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미소. 제가 아까 미소 때문에 시작이 됐다는 거. 열번 스마일 때문에 시작됐죠. 지금 이건 뭡니까? 된장이라는 뜻의 미소입니다. 이 미소는 고구려 말이에요. 고구려 시절에는 미순이었던 것 같아요.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일본 기록에도 고려장 미순이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미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흘러가가지고 그것이 언어로 정착되는 과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말을 안 써야 된다? 아닙니다. 사용되고 있는 것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것이 포로인 것이지, 어떤 것을 쓰면 안 된다, 그게 포로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러분들이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들어서 영어 번역 툴을 쓰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그 글쓰기를 배우다 보면 그런 말이 나올 겁니다. 제가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하시는 분에게 정말 그때는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지금은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어 번역 툴가 어떤 건지 알죠. 어떤 게 영어 번역 툴인지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물어본 분들은 다 잘 모르는데 영어 번역 툴가 쓰지 말자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이유와 여러분들도 아마 영어 번역 툴을 찾아보면 잘 못 찾을 겁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현대의 언어는 뭘 드러내는 거라고요?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언어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영어 번역 툴을 한글을 쓰는 사람이 잘 모를까요? 간단하죠. 우리는 영어 공부를 더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한국어 공부 많이 하십니까? 우리 영어 공부 더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상당 부분 영어의 생각이, 영어식 사고방식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공부를 하고 온 학자들이 영어 번역 툴을 만들어냈고 그 번역 툴을 읽고 상당히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죠?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이 영어 번역 툴인지 잘 모를 정도로 영어 번역 툴에 익숙해져 있어요.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통된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영어 번역 툴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것이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거든요. 효과가 필요하면 쓰면 되는 거죠. 오히려 뭘 알아야 되느냐. 한국어답다는 것은 어떤 것이고 영어 번역도답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잘 알아서 필요한 상황에서 잘 쓰면 되는 겁니다. 그게 프로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야에 내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이다. 잘 하는 사람이다. 그 분야에 있는 거 다 잘 아는 사람인 거죠. 그것이 프로로서의 길인 것이지 번역투는 쓰면 안 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장점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고유어와 관련된 부분이 오해가 너무 많고 그 고유어와 관련된 부분을 논리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면은 설득이 안 되면 그게 계속해서 얽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지금 많은 다양한 논거를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린 거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자기 언어를 자유롭게 상상력을 발휘하시면서 얼마든지 써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치기 할 때 효과적으로 잘 고치면 됩니다. 고유를 쓰겠다고 글 쓰는데 방해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억압적인 원칙에 굴복하지 말고 자유롭게 글을 쓰라는 겁니다. 모든 예술적인 행위는요, 전부 자유로운 상상력 속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제가 왜 고유어 문제를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지. 자, 다시 조금 있다가 다른 원칙에 대해서 몇 가지를 또 짚어드리겠습니다.